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죠. 이렇게 되면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처럼 먼저 사퇴해버리는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반대에도 대통령은 임명하고 국회는 다시 탄핵하고 결국 위원장은 사퇴하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가 반노동 인사로 규정한 인물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불러서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공방이 또다시 뜨거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7월 3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핀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레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입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오늘에서는 지금 봉화에서는 은어축제가 한창인데요. 축제장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부스를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봉화군 재정과 세입관리팀의 김대현 주무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이어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입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이 더우시죠? 날씨가 뭐 이게 특히 이제 열대야가 그러니까 밤에도 26도 미만으로 안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잠자리도 그렇고요. 굉장히 한 2, 3주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변화 그만큼 심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건강관리 좀 잘하셔야 더더욱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에어컨 없을 때 어떻게 살았죠? 지금 상상이 안 가네요. 맞습니다. 예전에 또 휴대폰이 없고 에어컨이 보급이 안 돼 있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요새 너무 심하니까요. 굉장히 힘드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같이 안이하게 생각하면은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생기니까 좀 더 강화된 안전기준, 좀 더 안전 운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 우리 사람도 힘든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수만 개 부품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열기가 올라오면은 자동차 화재도 늘어납니다. 열기가 이렇게 달리면서 바람으로 식혀주는 건데 뜨거운 바람이다 보니까 노후된 8년, 9년 뭐 이런 노후된 중고차인 경우에는 차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열을 식혀주는 기능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주변의 온도까지 높게 되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차의 어떤 정비나 안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 우리 자동차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 하면은 이런 여름철에는 냉각수 관리, 엔진 오일 관리 특히 좀 잘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계절별로 다 준비가 다 필요하겠지만 특히 겨울철, 여름철 이렇게 여름철 폭염이 오는 경우에는
이 아스팔트 온도가 50도가 넘어가요. 그럼요. 예.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까 장거리 운전이 많으시잖아요. 예. 이렇게 뜨거울 때는 사실 사람 쉬는 거 마찬가지로 휴게소에서 차도 지금 쉬어야 돼요. 예. 노후된 차일수록 자주 쉬어야 되고 자주 들여다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가장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냉각수 엔진오일 같이 엔진이 과열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예. 물론 이제 에어컨이 없으면은 이런 날씨에는 아예 운전을 못 하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타이어예요. 타이어요. 예, 타이어 자체는 이렇게 이 아스팔트 온도가 워낙 높고 장거리 운전하면은 이 바퀴 자체가 과열이 됩니다. 예. 또 제동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타이어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타이어 자체가 공기가 좀 적다든지 트레드 홈의 깊이 1.6mm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혹시 또 비가 쏟아지거나 그러면은 수막 현상이 생겨서 미끄러진다든지 예. 그래서 타이어가 고속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타이어 그다음에 등화 장치도 저녁 때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예. 다른 사람의 나의 위치를 알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있고요. 예. 또 이 교통정보나 아니면 날씨 정보 같은 거 확실히 알아두시지 않으면은 폭염인데 또 지역적으로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대비해서 안전운전 하셔야 되고 차량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미리 선제적 조치를 안 하게 되면은 생각지도 못한 부위에 고장이 생기면 애물단지로 바뀌고 예. 또 오랜만에 가족들 휴가 가는데 가족을 대표해서 운전을 하는데 차 고장 나면은 이런 이 상황 닥칠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상당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예, 여행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예.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심지어 워셔까지도 충분히 보충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냉각수 좀 여쭤봤는데 혹시 이렇게 뜨거운 여름철에 뭐 정비소에 가서 냉각수를 좀 이게 냉각수에 좀 떨어졌는지 보충을 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보충해 주시면 돼요. 여름철 같은 데는 굳이 뭐 교체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 4, 5년마다 냉각수 자체를 통째로 다 완전히 내려서 다시 넣어줘야 되거든요. 요즘에 사계절용으로 나오죠 냉각수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계절 구분 없습니다. 대신 이제 이 부동 상태, 부동액 반과 물 반을 섞어요. 예. 이게 반반씩 섞어야지 이 어느 온도를 가장 낮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반반씩인데 중고차, 오래된 중고차인 경우에 이 냉각수가 줄어들거나 엔진오일이 줄어드는 차들이 종종 있어요. 예. 이 운전자가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자동차의 상태를 가장 많이 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줄어드는 현상이 있으면은 장거리 운전할 때 트렁크에다가 물하고 엔진오일을 따로 좀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계속 보충하시는 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것도. 물하고 물하고 엔진오일이요. 엔진오일이요? 예, 엔진오일. 오일이 먹어 들어간다고 타버리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줄어드는 차들이 은근히 많아요. 오래된 9년, 10년 된 중고차인 경우. 예. 그때 보충을 하셔서 항상 정량 채우시면 되는데 문제는 냉각수는 부동액 상태에서 냉각수가 줄어들면은 물을 보충해야 되거든요. 예. 일반 수돗물 쓰셔야 돼요. 수돗물로 보충해주게 되면은 근데 부동액 반이 줄어들잖아요. 섞이니까 물이 자꾸 들어가니까요. 예. 근데 겨울 되면은 부동 상태가 나빠지니까 그때는 겨울에 뭐 교환을 해준다든지 부동액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일반 수돗물 보충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군요. 일반 우리가 마시는 광천수 종류들이 있죠. 생수 일반적으로 마시는 생수. 예, 그렇죠. 이거는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요? 생수 넣으면 안 돼요? 냉각수에? 철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집어넣으면 이 냉각 통로에 부식이 일어나요. 생수는요? 생수는 절대 넣으면 안 된다. 냉각수를 쓰면 안 된다. 마시고요. 일반 수돗물 쓰셔야 돼요. 수돗물을 써야 된다. 그럼 가다가 이렇게 휴게소에 들러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수돗물 받아서 넣어야 되겠네요. 이럴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뭐 휴게소 같은 데서 있으니까 받아서 그냥 한 통 보충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일반 생수 같은 경우에는 성분 자체가 인체는 좋지만은 차 자체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전혀 없다. 그거라도 드셔야 돼요. 그거라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에어컨 이제 많이 켜시니까. 이거 에어컨 가스를 매년 갈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몇 년에 한 번 갈아야 되는 건지. 아닙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 보충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에어컨 자체는 가스 보충만 해주시면 되고, 물론, 가스가 줄어들어서 냉각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 라디에이터에 이물질이 끼어서 냉각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래되게 되면은, 가스가 새는데 가스 보충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왜 빠졌는지를 찾아야 돼요. 어디 부위에 구멍이 났다든지 다시 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보충하시면 되니까 이걸 뭐 전체로 교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냉각 기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정비업소에서 보충하는 거 비용 많이 안 들어가니까 좀 더 약하게 틀어도 시원한 거 있죠. 요새는 워낙 온도가 높다 보니까 웬만큼 냉각 기능을 돌리지 않으면 차 안에가 시원하지 않고 또 안에 성인이 서너 명이 탄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도 많고 그렇죠. 또 열기가 있기 때문에 냉각 기능이 상당히 좋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여름철 장거리 운전 할 때는 필수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에어컨 가스 보충은 보통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 해주면 되나요? 이거는 뭐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매년 냉각 기능이 좋다 그러면은 굳이 교체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근데 냉각 기능이 5년, 6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전체적으로 이 냉각 장치에 대한 기능을 점검을 하셔야 되니까 그때 한 번씩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고 보통 이제 7, 8년 넘어가게 되면은 에어컨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그렇지. 가스가 샌다든지 부품 자체가 노후화되는 경우도 생겨요. 왜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3만 개의 부품이 사실 어디 고장 날지 모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차가 1가구 2차량 2대가 있다 그러면은 연식이 좀 오래되지 않은 차를 가지고 장거리 뛰셔야지 오래된 차를 갖고 뛰시면 어디가 문제가 될지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점검을 하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우리가 나이 들게 되면은 어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디 아파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차도 어디 아파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에어컨 필터 이거는 어떻게 좀 매년 갈아주는 게 좋습니까? 1년에 2번씩 가셔야 돼요. 1년에 2번이요? 그렇게 자주요? 실내로 외부 유인모드 할 때 걸러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봄철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걸러지는 기능에 이 한국 소비자연에서 발표된 것들도 있어요. 어떤 제품을 1등부터 쭉 나라비로 해서 이거 이상 쓰세요라는 게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것들도 있거든요. 이걸 참조하셔서 에어컨 필터는 이 기능이 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일부 완벽하진 않지만 일부 걸러지는 것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2, 3만 원 되거든요. 근데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내 공기질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거니까 1년에 한 2번 만약에 못 간다 그러면 1년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갈아두시면 실내 공기질이 좋고 문제는 공기질이 좋은데 바닥에 매트에 먼지가 많으면은요 그게 실내 순환모드에서 뺑글뺑글 도니까 공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에어컨 필터만 갈지 마시고 매트 끈에서 완전히 먼지 털어주시고 청소기로 안에 대시보드나 이런 데도 이 젖은 수건으로 한번 쭉 닦아줘서 안에가 깨끗한 상태에서 필터의 기능이 좋아야지 필터만 좋아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도 왜냐하면 가족들이 모두 동반하는데 아이들이 어리면은 아토피나 알레르기로 인해서 공기질 나쁘면은 이 피부염이나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운전자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관리하는 것도 장거리 운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어컨 필터가 혹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어 필터 같은 겁니까 혹시?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엔진 오일을 교체하면은 세 가지를 같이 교체해 주거든요. 뭐 오일 필터. 엔진 오일 필터, 그다음에 공기 유입하는요. 그 필터도 같이 갈아줍니다. 그건 에어컨 필터가 아니라 그거는 에어 필터? 그렇죠. 공기 유입해주는 필터 계통이지 틀립니다. 종류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에어컨 필터는 실내로 공기가 유입되는 조수석의 밑에 부분에 들어갑니다. 대부분 다. 그렇군요. 그래서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될 때 갈아주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필터의 역할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 필터 1년에 2번 정도는 갈아줘야 된다는 거. 근데 저는 교수님 저 몇 년째 안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시큰둥한 냄새가 나거나 본인이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같은 차를 타니까 차에서 냄새 나는 걸 익숙하니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외부에 다른 분이 같이 이제 동행해서 서게 되면 차에서 시큰둥한 냄새가 나 그러면은요 에어컨 필터가 너무 노화돼서 찌꺼기가 낀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매트, 또 청소, 에어컨 필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주시게 되면 실내 공기질이 깔끔하고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저 정비소 가서 에어컨 필터부터 갈고 에어컨 가스도 좀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겠네요. 자, 뜨거운 여름철 자동차 관리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들었는데 우리가 저 운전할 때 있잖아요. 뜨거운 여름철 운전할 때 주의할 점 좀 알려주세요. 일단 장거리 운전하실 때 이 오후에 점심 드시고 한두 시간 지나면 졸음운전이 생겨요. 제일 무서운 게 졸음운전은 사망률이 90%입니다. 그래서 졸음운전은 졸음이 생기면 허벅지 꼬집어도 잠을 못
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졸음 쉼터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시간이 너무 길고 힘들거든요. 아마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장거리 운전할 때는 배우자하고 교대 운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대 운전. 혼자 운전하시게 되면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20-30분 주무시다가 하셔도 돼요. 그렇죠. 왜냐? 이 자극이 돼서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시고 허리 돌리는데 그게 자극이 돼서 다시 운전하면 또 졸음이 오거든요. 그래서 잠을 장거리 운전하시면 충분히 주무시고 또 교대 운전하시고 그다음에 안에 성인들이 여러 명 타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아서 졸음을 유발시키니까 환기도 한두 시간마다 창문 내려서 환기시키고 외부 유인 모드로 해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청정한 상태에서 안전운전할 수가 있으니까 운전자가 정신이 뭐 예를 들어서 피로감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새벽 운전이나 야간 운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일단 평상시보다 이 실내 외부의 어떤 그 주변의 환기에 대한 것들도 인지가 능력 떨어지고요. 피곤함도 더 가중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교통정보, 날씨 정보 들으시고 해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전방 주시가 확실히 되는 이런 시간대에 운전하시는 것이 안전운전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졸음운전 사망률이 무려 90%라는 거. 사실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완전 무방비니까. 그렇죠. 뭐 두 가지 다 뭐 예외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서 보통 우리가 이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왜 충돌하는 순간 몸이 긴장을 못 하고 있고요. 또 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충격을 다 받을 수가 있어서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도로교통공단 이런 데서 현수막 붙은 거 보면은 뭐 깜빡하면 지옥 막 이런 거 써가지고 너무 험하게 써서 뭐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쓰는 이유가 너무 사망률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 신경 쓰시고 교대운전 배우자를 믿으십시오. 졸음운전 절대 안 된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집에 슛은 잘 쏴.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명도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맵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4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봉화에서는 현재 은어축제가 한창이죠. 은어축제장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곳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부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 현장에서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요. 봉화군 재정과 세입관리팀의 김대현 주무관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대현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봉화 은어축제가 시작이 됐는데, 자, 주말과 휴일에 뭐 어느 정도나 찾아오셨나요? 축제장에? 네. 올해 26회째를 맞이한 봉화군 대표 여름축제인 봉화 은어축제가 지난 토요일인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8월 4일까지 9일간 봉화읍 대성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예. 지난해 은어축제가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취소돼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는데요. 예. 이번에 2024년, 2025년 경상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 올해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가운데 축제가 열려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난 주말에는 올해 새롭게 글로벌 어신 대항전이 열려 외국인들과 방문객들이 모두 함께 은어를 잡으며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예. 또한 봉화 홍보대사 이성민 배우가 참여한 봉키즈 온도블럭 콘서트가 진행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또 새롭게 글로벌 어신 대항전이 있군요.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왔나요? 지난 주말에?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은어축제장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부스도 운영 중이신데, 자, 어떤 배경에서 왜 이렇게 홍보 부스를 운영 중이신 건가요? 네.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한 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많은 홍보를 하였으나 아직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를 알려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하였고요. 예. 더 중요한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를 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이 이왕이면 우리 봉화군에 기부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려는 마음에서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봉화군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설, 추석, 명절 이벤트 실시, 행정안전부 주관, 박람회 및 경북 지역 박람회 참석, 타 시군과 상호 고향사랑 기부 추진, 유관 기관의 고향사랑 기부 홍보 배너 설치 등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봉화 은어축제는 9일 동안 펼치는 봉화 최대의 축제로 기간 중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하십니다. 봉화군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 기회에 봉화군 고향사랑 기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리려고 행사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을 전달함으로써 은어축제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자 축제장 홍보부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대부분 다 이제 아실 텐데 혹시 잘 모르시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안내를 좀 해주시죠. 네.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 처음 시작된 제도로 개인이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기부자는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할 때에는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하고 기부하기를 누르시면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후 원하시는 답례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기부를 하시고자 하는 분은 전국 농협은행이나 농축협 창구를 방문하셔서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봉화구는 답례품으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입장권, 유정란, 카스테라, 수목원 상징 인형, 와인, 기름 세트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봉화군에 기부하신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니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쭉 이렇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전액 다 돌려받으시는 거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게다가 기부 금액의 30% 답례품으로 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10만 원 기부하시면 3만 원짜리, 100만 원 기부하시면 30만 원짜리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하다는 거. 예, 이렇게 설명을 주셨고요. 자, 관광객들은 이제 축제를 즐기느라 고향사랑 기부에까지 관심을 갖기는 사실 그 축제장에서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관광객들 관심을 끌려면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벤트도 펼치고 있죠? 네네. 이번 은어축제를 맞이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위해 경품 룰렛 이벤트, 레트로 사진기를 이용한 고향사진관 운영, 에코백 색칠하기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장을 방문하여 이벤트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오미자, 머그컵, 에코백 등 선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10만 원 이상 현장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존 30% 답례품에 봉화사랑 상품권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화사랑 상품권을 2만 원을 또 지급한다고요? 네네. 더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기부하시면 15만 원을 돌려받는 꼴이 되네요? 네, 그렇죠. 세액 공제 10만 원에 5만 원 답례 봉화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네요. 네네. 훨씬, 네네. 은어 축제 현장 가시면, 봉화, 사랑, 상품권, 다 돌려받으니까, 고향사랑 상품권, 고향사랑 기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10만원 기부하면 15만원을 돌려받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꼭 하시기 바라겠고. 자,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기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나요? 현재까지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서 10만 원 이상 기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기존 30%에 대해서 봉화사랑 상품권을 2만 원을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 및 여러 현장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기부자들이 매일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현장에서 10만 원 기부하고 한 5만 원 정도 또 현장에서 바로 돌려받으니까 거기 왜 은어잡이 현장에서 은어 요리 시식하는 코너도 있잖아요. 네. 그 상품권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죠? 네네. 현장에서 상품권으로도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은어 요리도 이제 쓰면서 맛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7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인데 봉화은어축제는 오는 일요일까지입니다. 며칠 남았는데 그 사이에 볼만한 행사나 소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요? 네. 오는 4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봉화은어축제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은어축제의 핵심 주제 체험인 은어반두 맨손잡이와 숯불구이 체험은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진행되고요. 내일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펀앤펀 캐리와 친구들 뮤지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EDM 워터 페스티벌과 K-트로트 콘서트 등 매일 밤 다양한 콘셉트의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고요. 전국 청소년 은어 맨손잡이 대회와 전국 어신 선발 대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라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은어튀김 등 다양한 은어 요리도 맛볼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봉화은어축제에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고향사랑 기부 동참 많이들 해주십사. 홍보 한번 짧게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혜택과 답례품과 함께 추가 상품권도 받으실 수 있으니 봉화은어축제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홍보부스에서 봉화사랑 기부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영화 기적의 고향 봉화에 기부하고 기적을 울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고향사랑 기부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봉화군 재정과 세입관리팀의 김대현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관계가 좀 껄끄럽다는 걸 뭐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 이제 만찬에 이어서 어제였죠, 독대를 했죠, 두 사람이 독대를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만찬한 지 이제 6일 만입니다. 예. 독대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위기감으로 보입니다. 위기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뭔가 통합의 이야기, 또 한동훈 대표에게 무게가 실리는 당 운영과 관련된 방향이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결에서 이탈표가 4표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됐고, 또 왜 제3자 추천안과 관련된 부분을 추진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담도 생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더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당대 직후에 했던 한동훈 대표인 만큼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결정적으로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범수 사무총장이 사표를 다 내라 이렇게까지 또 오늘 뉴스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이런 위기감, 특히 이제 지표상으로도 그런 부분이 감지되었습니다. 전당대회 때는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조금은 올라갔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인조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28%로 직전 조사 29%에서 1%포인트 내려갔어요. 국민의힘은 그대로인데 특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정평가 이후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부분 지난 20일 수사를 하고 난 이후에 야당으로부터 황제 의전 조사였다. 이렇게 이제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요구 국민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라도 계속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위기감입니다. 위기감에 왜 또 독대는 안 하느냐. 분명히 껄끄러움에 틀림없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도 버티기 하고 있는 게 본인 의사겠느냐. 뒤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 지금 제가 몇몇 뉴스를 속보로 확인을 해봤는데 대통령실에서 밝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여러 가지 논의되었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 부분적으로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당 운영과 관련된 부분, 이번 주말에 이제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인사 문제도 논의됐을 텐데 대통령실에서는 당직 인사는 당 대표가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감이거든요.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정점식 정책위의장 거치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 알아서 뭐 교체를 해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부분이 간단히 정리되지 않았던 게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임기가 얼마나 지나지 않았다. 정책위 의장이 임기 1년인데 이거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랑 더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거치를 논의할 부분이다. 당평을 생각한다면 인사를 그렇게 당대표 마음대로 한 김민전 최고위원도 살짝 견제구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한으로 분류가 되는 인유한 최고위원도 있는데 인유한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직후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겠다고 이야기한 것과는 반대로 김재원 최고위원은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 자리가 마련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조만간 교체될 걸로 좀 보이고, 그나저나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제3자 추천안을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 그 수석 최고위원회라고 볼 수 있죠. 그 장동혁 의원이 이거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안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가 다시 또 한동훈 대표는 또 제3자 특검 할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이게 좀 오락가락하는 것도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허한국에서 매우 잘 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하기에는 대통령이 독대까지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고 또 민주당이 이것을 이제 선뜻 받아줘야 되는데 민주당도 정성호 의원의 경우에는 받을 만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지원 의원은 가당치도 않은 방식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힘이 실릴 수 있는 제3자 추천안을 당장 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수순을 본다면 당장은 어렵지만 연말로 가면서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팬덤도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이것을 가딸이다. 또는 한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른바 한동훈이 이제 팬덤 쪽에서도 변화를 위해서 한동훈 대표를 밀어주고 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분명히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닌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9월, 10월, 11월 이렇게 시계가 점점 흘러가면서 째깍째깍 소리가 나면서는 제3자 추천안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특검법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인데 이게 두 개가 잘 안 되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쪽으로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특검법도 있고 상당히 한동훈 대표로서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잡하네요. 이 지점에서 대통령실에서 어제 독대에서 그 부분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2부속실 만들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그렇게 하라라고 요구가 많았음에도 하지 않았던 제2부속실을 한다고 하고 또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하면 바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힌 것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반응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상당히 또 한동훈 대표가 바로 손대기는 또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이 부속실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좀 후순위로 밀리고 그전에는 당직 개편도 하고 좀 당 내에서의 혁신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최상병 쪽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국민들, 우리가 흔히 국민 눈높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워낙에 또 의혹이 많다 보니까 제2부속실 설치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특별감찰관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실제적으로 그렇죠. 어떤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될 테니까. 제2부속실은 좀, 하나만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한 것보다도 이제 이게 내부 정치적인 의미 또는 외부 정치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허 앵커께서 굉장히 잘 지적을 하셨듯이 이것이 당장에 여론이 굉장히 또 호의적인 반전의 수단이 되느냐는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론은 썩 좋지 않습니다. 거의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의 2배 또는 2배 이상 될 정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명분을 세우는 거죠. 당 내부에서는 당 내부로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면서 봐라 제2부속실 설치하지 않았냐.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에는 특별감찰관 빨리 추천해달라. 그건 또 임명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명분을 쌓는 것일 뿐 여론상으로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금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경호동에서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사실은 여론을 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민감한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론을 바꿔놓기는 쉽지 않은 건데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간다면 모를 일이겠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빠른 속도로 좀 수습책을 내놓는 것이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으로 보입니다. 예. 자, 민주당 전당대회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뭐 당대표는 뭐 그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 예상했던 89.9% 그 수준으로 계속 이제 수렴을 해가는 것 같고. 자, 이제 최고위원 자리가 아주 재밌어졌습니다. 이제 수석 그렇습니다. 최고위원 누구냐.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압승을 했는데 이제 둘째 주 지나면서 이제 김민석 의원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수석 최고위원 굉장히 관심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5위 싸움이에요. 5등까지 뽑으니까 5위 싸움에 그렇죠. 이제 이현주냐 한준호냐 뭐 지금까지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좀 종합 분석을 해드리면 결과적으로는 뭐, 당대표와 이제, 관심이 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자, 최고위원이 이제는, 관심의 중심에 떠올랐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전 대표와 또 관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이재명 전 대표와 또 관련 있는 어떤 현상들이 최고위원 후보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찍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자가 걸어 나오는 이거 그 표가 좀 안 나오네 그래요. 이랬는데 그게 마침 영상이 찍혀서 올라갔는데 어마어마할 정도로 주목을 받으면서 초반만 하더라도 봉주루 효과로 이 일종의 언더독 이펙터죠. 상당히 좀 동정 여론이 일어나면서 정봉주 후보자가 상당히 약진하고 1위를 맹질주를 했었는데 이후에 이재명 전 대표의 영향이 김민석 후보자의 머리 위에 놓이면서 부울경에서 1위, 충청에서 1위. 지금 이제 더 중요한 지역에 호남 수도권 남아있는데 여기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도 이재명 전 대표의 영향권이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는 전망이 저도 주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높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1위부터 4위권 이제 순서와는 상관없이 1위에서 4위권 까지 4명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주, 김민석, 전현희, 정봉주, 김병주, 전현희까지. 저희는 이제 5위 다툼이 한 자리를 놓고서 한준호와 5명을 뽑거든요. 한준호와 이현주인데, 이현주 의원은 뭐 또 이제 당을 좀 바꾸면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이제 그 아직 당원들에게는 잔상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한준호 후보자인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이번 최고위원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준호 후보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지 않냐.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좀 잘 분석하는 분 민주당 관계자 10분께 물어봤더니 6명, 7명은 한준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고 의미가 없는 게 지금까지 2번 했잖아요. 앞으로 2번 남고. 근데 개표가 현재까지 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제 수도권하고 호남이 수도권이 있어요. 워낙 당원이 많기 때문에. 자, 이제 앞으로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진수 방통위원장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죠. 청문회가 유례 없이 3일 동안 39시간에 걸쳐서 진행됐고, 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임명을 오늘 대통령이 강행을 했고, 그렇습니다. 오늘 취임 첫날이었는데, 박문진 이사 선임을 지금
현재까지 회의가 열리고 있나 모르겠네요. 아까 5시에 시작했다고 봤는데. 그렇습니다. 임명을 강행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내일 민주당에서는 본회의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발의할 것이거든요. 내일이요? 탄핵 소추안을 이제 발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이든 적어도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정도에는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지금 방금 전에 허영크 말씀하신 대로 5시에부터 회의가 열렸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은 MBC 사장을 결정할 수 있는 박문진 이사진에 대한 선임, 그리고 KBS 이사진 교체에 따른 선임,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규 방통위원까지 임명을 했거든요. 이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추천 몫인 방통위원만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의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 몫으로 결정되는, 그러니까 이제 2명 의결 기준에 의결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족수를 채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전격적으로 이사진 선임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이제 그 결정이 있고 나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더라도 지금 여의도 정치권의 예상은 탄핵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그 목적은 이제 달성이 됐고, 이진숙 후보자는 그대로 탄임으로 직무정지가 되지만 그 상태에서 60일이든 90일이든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이건 이제 여당 또 국민의힘 쪽에서 전망하는 내용일 텐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은 탄핵 발의하니까 바로 사퇴를 했잖아요. 다음 그렇죠.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네.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퇴를 안 하고 계속 버틸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제 이 이사진 선임이었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사퇴를 내보면 또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느니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주도로 그대로 이걸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면 이제 국민의힘의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의 분석은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번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기각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탄핵을 제시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석에서 계속 이 상황을 좀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근데 참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취임했잖아요. 그럼 방통위 업무 파악도 전혀 안 된 상태, 방통위 차원의 그 업무 보고도 전혀 받지 않은 그런 첫날에 후보자들 심사도 안 했겠고 당연히 면접도 없이 박문진 이사진을 임명한다. 이거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이것은 5명의 위원 중에서 적어도 4명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통법에 다른 건 절충을 하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YTN 대주주 변경에서 유권 해석이 이제 내려졌죠. 이것이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상 YTN 대주주 변경 결정에서 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건 합법적이다.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명의 의결 정주소로 그대로 목적했던 것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면은 그러면은 그대로 방금 전에 허영크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이사진의 자격이나 이런 심사는 충분히 논의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요.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